저 사회 권한은 이게 저 세미나들 제일 무서운 권한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입니다. 우리 정경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99년이니까 벌써 한 18년 전, 이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 저희 기획단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앞에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조달할 수 있는가, 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이게 복지, 저도 이제 뭐 99년도보다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이거. 더 걷어야 되는데 이제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혜택을 좀 더 드려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인주에서 지금 발표한 게 따르면은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6조 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돈입니다. 그렇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중에서 공공일자리 82만 개 창출한다는 게 4.2조 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던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등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18.7조 원, 52.5%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에 5.6조 원, 약 15.7% 되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 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2.5조 원, 국방에 나머지 6조 원. 이렇게 결국 이렇게 보면은 반 이상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극복 뭐 이런 거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것도 충분치 않지만은 조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다들 공약은 잘 해주셨는데 공약은 공약이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의 공약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뗏목이다. 강만 건너고 나면은 팽개치고 가는 거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부는 초기 때 뭐 열심히 공약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여기 공공일자리 82만 개 창출, 아까 말한 4.2조 원 되는데 내용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벌써 했죠. 본점적으로 국가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한다는 거, 공공은 81만 개 창출, 이 중에서 이게 벌써 국회에서 걸렸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추경 벌써 빨리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잘 동의를 해주지 않고 해서 이게 조금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민간은 정부 어떻게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일단 정부가 앞서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공공부문 공무원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추경 편성에서 지금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형편이다. 이 말씀드리고 실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나머지 뭐 민간몸 일자리 창출 50만 개,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저출산, 고령화,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복지 지원. 여기 35조 원 등 이상 들이고요.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질병으로 인한 노후 파산 예방,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 호 건설,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되고, 건강보험을 통한
고려비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학자고 경제학자인데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만한 재원을 한 해 뭐 18.7조 원이나 돈을 올려서 투자해주면 그래도 지금보다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공립 유치원학 때 방학중 방치된 아동과 청소년 역도로 혼돈을 도rum학교는 고교 학점제로 진로 맞춤형 교육 추진, 대입제도를 단순하고 공정성 확보한다는 것, 4차 산업혁명체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에 5.6조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이제 산업 이제 비즈니스 쪽에도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옛날 정책은 기업 정책이 일반 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중견기업이라는 게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이제 소상공인까지 들어와 있어요. 늦었지만 사실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줬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약 2.5조 원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거나 뭐 소상공인이 되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이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은 요새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하여튼 국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이것은 4.6조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간단히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요것은 그 박근혜 정부하고 그 현재 정부하고 차이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연간 134.8조 원, 연평균 26.96조 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공약지에 나와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8조 원, 많이 늘었죠. 연평균 35.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봤더니 132% 정도 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공약에 필요한 금액, 이 금액에 비해서 약 132%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경제보험,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이렇게 됐고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사회복지, 교육비, 그 다음에 국방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도 굉장히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132% 정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게 또 중요한데요. 박근혜 정부도 발표했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계획을 통해서 112조, 세입계획을 통해서 62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 그 재정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게 한 퍼센트를 제가 계산하니까 약 63% 돼요. 63% 되는데 이 말은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줄이겠다. 필요 없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가지고 여기서 한 112조 조달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재정 지출 절감, 기금 여유 재원 사용하고 2차 보전 전환 뭐 이런 걸 해서 하고 요것이 66조 원 세입 계획이 요것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66조 원. 그럼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누가 낼 겁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은퇴하실 수 있으니까 못 내잖아요. 오히려 지원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더 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률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탈루세금 과세, 세수입 확대, 뭐 이 세법 개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을 안 했지만 66조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누군가 내줘야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고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이것도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에서 18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27조 원, 금융소득 가세강에서 2.9조 원에서 84조를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물론 안 됐지만은 여기서는 세법 개정 31조 원, 탈루세금 과세 29조 원, 세액 수입 확대 5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66조 원입니다. 여기 48조 원, 66조 원, 112조 원, 84조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볼 때 지난 정부에서 이것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재원 조달 못했죠. 근데 이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부 공약을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 재원 조달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4대 비전 12대 약속입니다. 공약집에 나온 건. 4대 비전 12대 약속. 그래서 4대 비전 촛불 혁명 안정으로 국민주의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대 약속이 있는데 두 번째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이 있고 공정한 대한민국 안에 경제민주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꼭지 중에 11번째가 조세정의 실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원래는 제가 떠가지고 예. 샷스는 벌써 네. 아니 아무도 아니고 샷스까지 샷스 벗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조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66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66조 원. 근데 조세정의란 말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네? 정당하게? 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게 조세 정의죠. 근데 세금이 소득이 있는데도 탈세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누가?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죠. 연세가 많이 벌써 은퇴했고 사회활동 이미 다 옛날에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세금을 우리 경제를 크게 학자들은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경제 3대 주체라고 그러는데요. 정부, 가계, 기업. 정부는 엄청나게 빚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또 무지무지하게 늘었어요. 또 앞으로도 무지무지 빨리 늘 거예요. 가계? 최근에 경제 성장이 떨어져가지고 가계들이 어려워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 취직이 안 돼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11%, 12% 되지 않습니까? 실제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젊은 친구들 취직 못해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겠습니까? 기업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떨어져가지고 기업도 어려워요. 근데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더 낼 수 있느냐?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30대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을 넘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줄 못하고 700조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대 경제 주체 중에 기업 쪽에서 좀 더 해줘야 되고 기업 쪽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 좀 더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가게 쪽, 소비자 쪽 보면은 연령별로는 어르신들 안 되고 젊은 양반들은 안 되고 하여튼 안 됩니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도 많지만은 그동안에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이 높은 계층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3억 이상 되는 고소득층에 조금 더 부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소지니까 그 공약집에 나왔지 고소득자 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아까 조세 정의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납세 부담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졌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왜? 저희 친구들도 다 이미 은퇴를 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이미 은퇴했고 젊었을 때 집값 올라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는데 다 갚지도 못했고 자기 희생 다 하고 안 쓰고 해서 애들 대학하고 대학은 졸업시켰더니 취직 못하고 있고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고 자기는 은퇴했는데 아들 딸들은 독립을 못하고 부모 부양을 못하고 독립을 못하고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들한테 추가 부담을 힘들 수 있고 오늘 인주위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고소득자에 대해서 좀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자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까 공약지에 나오는 조세 정의 사항입니다. 소득세. 하여튼 소득세 같은 경우에 93년대에 약 세금을 내는 사람이 310만 명 정도인데 15년에 600만 명인데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금은 그 당시에 81년도에 약 8,800을 줬다가 지금은 62조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납세인은 넣고 징수액도 넣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소득세 최고세율이 소득세가 60조 원인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세수 비중이 옛날에 1위였다가 지금은 부가세가 제일 1위고요. 소득세가 2위 정도 한데 2015년도는 소득세가 다시 1위를 했는데 대부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부가치 세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2015년에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더 높았는데 그러면은 이 3대 메이저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 세제가 우리나라의 세수의 전체 조세 수입의 80%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 적었지 않으면 다른 데서 뭐 조금 더 높아다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로 이 3대 세목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10%, 20, 30, 40% 4개국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 18% 떨어지고 요게 김대중 정부 때 인하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몇 차례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단계가 6단계로 늘면서 최고세율이 하나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38% 구간이 전에는 1억 5천 이상인데 1억 5천에서 5억은 30%고 수입이 소득이 5억 이상일 때는 40%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집에 나온 것에 따르면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에 5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하향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9% 인상을 하자.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됐는데 42% 기존에는 5억 이상인데 3억 이상으로 바꾸겠다. 그게 구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나머지 계층은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유가. 그런 거는 조금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기업의 임원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내주고 또 사업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고 이런 분들은
더 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입니다. 상속증여세가 있는데 사실 상속증여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은 많지만 상속세를 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한 금액이 있고 나중에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300억 정도 공제입니다. 신고세 공제. 규모별로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이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상속재산, 정해재산 맞죠. 정해재산은 이쪽이 커지고 여기가 제일 크고 50억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크게 나오죠. 그다음 떨어졌다가 여기서 제일 크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출세에서 세금을 빼주는 거고요. 신고기한 내 상속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에 공제해주는 비율을 좀 줄이겠다. 기존에 10%에서 7%였는데 이걸 다시 더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공제받았는데 그러면은 10% 줄이면은 10억에서 7억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줄이겠다. 다시 3억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상속 정의하는 분은 무지무지 많지만 실제 여러 가지 공제제도로 세금을 안 내는 분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양도 차익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 차익. 그 말은 요새 주식을 많이 하는데 주식에서 돈을 벌 경우에 세금을 이제 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주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주식이 20%, 그 외 주식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20% 하지만 1년 미만일 때 30%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고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상장주의 장외거래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의 상장 외 장외거래 중소기업의 10%, 그 외 주식 20%, 모든 법인세 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 25원 이상, 코스닥 시장 때 다 기준이 다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중에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요게 장외거래 주식, 비장외 주식에서만 조금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금융소득이 뭔지 아세요? 네,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인데 이자는 은행에 현금을 누워 있을 때 이제 그 이자가 나오는 그 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배당은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이제 나왔을 경우가 이제 부과하는 건데 저희가 96년에 이걸 잠시 유보했다가 종합과세를 13년 이후에 기준금액 2,000원 낮췄다가 그 다음에 2002년에는 후보 별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을 이때 했다가 유보했다가 왜 유보했냐? 그 당시 외환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다시 시행을 한 거죠. 세율 여기 보면은 10%, 40% 이건 종합과세입니다. 이건 원천입니다. 이 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한다 이 말은요. 이자 배당 소득이 굉장히 많을 경우는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누진과세하고 그보다 낮을 경우는 별도로 낮게 과세를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14%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아까 여기에 보면요 금융소득이 이제 규모가 쭉 나오는데 5억 초과가 있습니다. 5억 초과가 금융소득이 있는 분이 약 3,676명 정도 됩니다. 금융소득이 5억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250억 정도 되죠, 그죠? 250억. 250억 정도 되고 부부가 따로니까 한 50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돈 많은 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3,6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아마 여기서도 4천만 원 기준으로 했다가 부부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부부 합산하는 게. 그래서 부부 별산으로 나누면서 2천만 원 나누지 않고 부부 별산 4천만 원 했어요. 그러다가 2천만 원을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낮춰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액 금융소득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더 부담을 지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이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적인 부담을 시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대기업들이 조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인세 최저한수 세율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법인세 명목세율은 따로 있어요. 현재 22% 발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는 세율은 20% 돼 있는데 실질 세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낮아요. 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시다시피 17% 이렇게 나옵니다. 1,000억 초과 일반 기업 중에서. 그러면 현재 일반 법인세율이 최고가 22%인데 1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어느 정도 법인세 명목세보다 떨어져도 어느 이상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 최저세율입니다. 10%, 100억 이상일 때는 10% 내야 된다. 이하일 때는. 100억에서 1000억일 때는 12%, 1000억 초과일 때는 17%는 최소한 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최저세율을 두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 인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현황, 뭐 이건 통계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은데. 그 다음에 법인세 최저한세율인데,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17%인데 최저한세율을 19% 정도 적용하면은 조금 더 세수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서 실제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이 22%인데 실제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받다 보면은 17%를 17.몇 % 이렇게 몇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높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인데 지금 법인세율이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0%, 20%, 2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도 지금 납부 법인수, 징수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법인세 납세액이 700원을 늘고 징수액도 76배 정도 증가해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 비중도 세 번째로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지만 옛날엔 법인세가 2단계였습니다. 20, 34, 18, 32 이렇게 했다가 MB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를 계속 떨어뜨린 거죠. 13월 10일, 25를 22, 2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3년도부터 10, 20, 22.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원상 복귀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원상 복귀하겠냐? 여기선 이쪽으로 수준까지 최소한 해야 되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거 수준으로 가면은 지금 재정이 좀 더 건전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렇게 달라져요. 대기업이 한 18% 되는데 기업별로 따지면은 굉장히 낮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효세율은 다른 더 작은 기업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런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율로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최저세율을 이렇게 어려웠는데 근데 현재까지 신문에 발표한 거는 이 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해요. 명문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왜? 하도 저항이 크니까 명문 안에서 발표를 못해요.
근데 앞에 다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저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거기는 이제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세금 더 많이 내라고 그러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이제 고민 때문에 이걸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하겠다. 이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입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이게 뭔가 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걷어들이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걷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한 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 해주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99년도에, 98년도, 99년도 9월에 또 도입했죠. 그러나 지금까지 18년을 이어온 겁니다. 안 없어지고. 왜? 아니,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계속 해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개인도 소득세율이 지금 6%부터 40%까지 돼 있는데 실제 실효세율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으면 세금 더 내야 되니까 반대인데 이런 현상입니다. 비과세 감면이 있으면은 국가에서 100원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80원만 걷어들이는 겁니다. 20원을 비과세 감면 해주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80원만 걷어들이면 그만큼 사회복지 사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20원을 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억제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피해는 돌려서 간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비과세 감면은요 혜택 받는 사람이 불특정 이해관계자예요.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특정 기업이 다 가져가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없애고 투명하게 진짜 명목세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 35조 원 정도가 원래는 걷어들여야 되는데 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지원을 비과세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35조 원. 요거만 다 없어도 매년 필요한 35조 원 그대로 줬다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런 비과세 감면 누가 가져가느냐? 개인으로 따질 때는 중저소득자가 60%, 고소득자가 34%, 기업은 상호 출자 제한기업이 대기업입니다. 24%, 중소기업이 59% 이렇게 가져갑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까지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분 폐지하겠다. R&D에 대해서 대기업 단기분 기본공제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25%인데 이런 공제제도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덜 냈는데 그것을 좀 더 인상이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더해자는데 여기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정을 하겠다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R&D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시설 등이나 세액공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비과세 감면은 눈먼 돈이거든요.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혜택 받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기업은 22%의 세율을 내는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내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명목세율 조정해서 인상하기보다 이런 비과세 감면은 먼저 축소하고 최저한수를 조정해가지고 법인들의 부담을 일단 좀 더 늘리도록 하자.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할부소득 과세는 아까 말씀드린 조세 정의가 할부소득 강화하는데 부가가치세 조금 얘기하는데요. 아까 소득세, 법인세, 이제 조세 시점이 부가세. 부가가치세제는 지금 약 580만 명으로
납세자가 약 2.6배 증가했고 징수액도 30배 증가했고 쭉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잘 늘고 관리 잘하는 데가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개발도상국에서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뱅크하고 개도국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데 몰도바를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동티모르도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오고 이조피아도 갔다 오고 하여튼 개도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증세를 잘 하고 세제 개혁을 했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부가세 여러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내요. 근데 국가에 내는 거는 식당 주인이 내요. 그죠?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나는 부담을 하는데 국가에 납부하는 거는 식당 주인이 아닙니다. 간접세예요. 그런데 국회에서 소득세 보균세를 얘기했는데 간접세가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얘기를 안 해요. 세법 개정도 거짓없어요. 77년도 도입한 이후로 제일 문제가 많은 점. 그래서 이걸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제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년에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사실 은퇴해가지고 자영업을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70%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30%는 살아나고. 근데 영업권하고 가게 인테리어하고 여기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 버티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버티다 안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안 팔리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내야 되는 게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재료비. 그걸 끝까지 안 하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물건을 식사를 팔아서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닫고 폐업도산이에요. 폐업도산은 자영업자가 1년에 80만 개가 넘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맨 처음에 내가 물건 팔았을 때 부가세가 들어왔으면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따로 구자를 따로 해가지고 관리하다가 세금 낼 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뭉쳐서 쓰거든요. 쓰다가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재료도 안 나오고 그냥 도산하고 문 닫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크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제는 이제 전문용어로 전 단계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데 내가 식당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10,000원 팔면 11,000원 받아가 1,000원을 제가 세금을 가지고 있고 물건을 살 때 9,000원에 왔어요. 그러면 9,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냈어요. 900원. 그러면 1,000원, 9,000원 차이에 100원을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바지사장에서 매출세액만 딱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바지사장 폭탄업체라고 하는 이렇게 탈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언론에 여러분들도 관심 없었는데 저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지금 1년에 제가 추정하는 게 약 2011년 기준인데 빠지는 부가세가 7.8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내가 냈는데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가세를 냈는데 내 걸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요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중간에 엉터리 소위 가공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매출세만 받아가지고 먹고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돈들이 다 치면은 8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이런 걸 잘 막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는 이런 거죠. 내가 손님이다. 여기는 식당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내면은 손님 중에 가지고 있던 국세청이 내는 거죠. 제 아이디어인데 제가 대한민국 청주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은 물건 텍스는
내가 낸 세금은 바로 국고로 기속돼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은 탈세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자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지금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가세도 상당히 이제 이게 메리트가 나쁘잖아. 여러분 용어 어려니까 이거는 알 필요 없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중간에 도둑맞게 없어지는 것을 좀 막겠다. 그 다음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빼는 거 이런 것을 좀 신고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 정도. 장세고 채납자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는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제 지원 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부담 능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과세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한테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근로장려세제라고 아십니까? 일을 해서 소득이 낮으면 돈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만든 제도인데요. 그것도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옛날 노무현 정부 때에 만든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런 자격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기준을 또 완화해가지고 또 확대하겠다. 그래서 재산 기준을 1억 4천만 미만에는 2억으로 바꾸고 단독 가구가 1,300만 원 미만이야 줬는데 1,700만 원까지 주고 헛벌이 가구 2,100만 원까지 줬는데 2,500 맞벌이는 2,500에서 3,000만 원까지 주겠다. 그 다음에 금년도 작년도 추가 세수를 가지고 지역화폐 5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것이 여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월세 세액 공제. 어린 사람들이 월세로 돈이 요새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재원 조달과 조세 정책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